요즘에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언과 예측이 거의 성공 수준이에요. 거의 다 맞아요. 평가를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아직 석유를 발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당연하죠.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대통령 네. 포함해서 공식 기관이 이거를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웃음거리고요. 네.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나와요. 터졌을 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대통령이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이 고발하는 거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 고발을 이렇게 남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나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너무하는 게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 타고 이렇게 타지마을 갔는데 기내식으로 네. 36명이 6,900만 원 썼으면 아이 잘 썼네 뭐 그럴 수 있지. 쿨하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반응할까요? 김정숙 여사가 좀 자초한 거라고 봐요. 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시작 전부터 헛된 꿈들이 허황된 꿈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토크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산유국 폄하하지 마세요 좀. 알겠습니다. 근데 또 기름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전세기 타고 타지마을 가 봐요 우리 전 국민들 그 산유국의 꿈을 산유국이 이뤄가지고 되면 타지마을 갈 수 있어요? 전 국민 그냥 공짜 관광 시켜줄 수 있잖아요. 이사나하고 좀 얘기 좀 하실까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니 우리가 진짜 그 꿈이 큽니다. 영일만으로 다들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 업체 이름이 뭐였죠 그거? 액트지요, 액트지. 거기 아주 훌륭한 네. 회사입니다. 시추해야지. 시추해야죠. 우리 토리는 시추가 아니고 네. 우리 그 아이고 무슨 아이고.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또 알게 모르게 웃음을 많이 주시는 우리 잔망 웃음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동해안에서 기름이 나와도 네. 제가 이제 그것도 데이터를 쭉 이제 어제 또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 네, 보니까 나올 수 있죠. 네. 네. 최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 돈을 뭐 갑자기 하루에 쪽 뽑아갖고 쫙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뭐 10년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뽑았쓴다 하더라도 연 뭐 최대한 30 몇 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코 적은 돈 아니죠. 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 있다고 뭐 다 같이 타지마할로 비행기 타고 가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전체 1년 예산에 뭐 해봐야 한 5% 20분의 1 정도 되는 네, 거죠. 그 정도 아마 네. 될 것 같다. 그럼 주식 들어가요 말아요? 어디? 근데 가스공사는 다시 주춤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스공사는 사실 시추랑은 상관이 없는 회사래요. 아, 그래요? 나와도 시추하는 데는 한국 석유공사. 네, 근데 석유공사. 거기는 상장이 안 돼 있어. 상장이 안 돼 있다.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그럼? 한국 석유가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거기는 아스팔트 아스팔트 회사랍니다.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분 탓에 좋잖아. 올라가는 거예요? 석유잖아. 하니까. 이름이 석유잖아. 이름이. 주식은 다 느낌적인 느낌. 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조선업체 막 뜰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 네네네. 조선호황 때. 네. 그때 디지털 조선 막 디지 떠가지고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다 같이 온라인.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김 과장 수요일 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뉴스들과 함께 두 분의 또 아주 재미있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부터 가봅니까? 네, 22대도 반쪽 출발을 아직 하진 않았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오늘 그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완료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원 구성 협상이 매우 난항을 겪어서 일단 1차 협상은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 부의장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 이제 투표를 하려면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네. 후보를 안 내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 낸다, 버틴다. 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빼놓고 하면 되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야당목 빼놓고. 네. 근데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국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어떤 제도와 룰보다 네. 여야가 합의하면 합의하면 그냥 다 되니까. 끝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네. 네. 근데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요. 예정되어 네. 있기 때문에 요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그 직전까지 협상을 하고 이 시한 내에 안 되면 여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에 밝혔었거든요. 일단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네. 보겠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관례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네. 또 반대에서는 뭐 관례 타령하고 있냐? 법이 관례에 우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양당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장단은 이대로 가면 조금 오늘 안에 보긴 힘든 상황이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냥 우리만이라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는데 그건 또 2시까지 가봐야 아는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반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3분의 2쪽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나? 네, 3분의 2쪽 국회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예상이 되는 겁니까, 소장님? 이제 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네. 차 원구성 협상합시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쫓아다니고 지난번 2020년대 그때 주호영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네. 절로 막 도망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태년 원내대표인가 막 네. 그 절로 찾아가가지고 아. 협상합시다 좀 막 이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18개 상임위 다 줘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18개 상임위가 처음에는 네. 민주당 몫으로 해서 출범을 했어요. 예.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호- 민주당이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은.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릴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이번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썩 국회가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 거잖아요. 국회는 아름다웠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이게 이제 뭐 첫 뉴스로 이제 워낙 오늘 이제 중요한 일정이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네.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왜 의미가 없어 보이냐면은 뭐 이게 협의를 하든 네. 일방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는 시간이 뭐 바로 되든 아니면 뭐 한 달 걸리든 어쨌든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또 막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네, 네, 민주당이 절대 양보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 예언을 하자면은 예언이 네. 아니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법사위원장만큼 왜냐하면은 특검을 빨리빨리 통과시키려면은 법사위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네. 여당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사실 뭐 법사위 빼놓고는 웬만한 건 저는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은 모든 거를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자들도 비난을 할 거예요. 왜 법사위를 양보를 했냐. 네. 양보를 하는 그림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뺏기는 게 낫다. 뺏기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저쪽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관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그림을 연출해야 되니까 사실상의 약속 대련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의도하지 않은 약속 대련처럼 갈 거다. 우리는 뺏기는 모습을 연출을 해줘야 되고 저쪽은 우리는 절대 양보하서는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18개를 다 가져오든 아니면은 뭐 11대 7로 나누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가져올 거고 네네네. 아마 저는 법사위는 100% 과방위도 한 90% 정도 네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언과 예측이 거의 천공 수준이에요.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 수염만 기르면 돼 이제. 네, 뭐 우리가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정확하니까 이번 현재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서로 약속 없는 약속 대련.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네. 그래도 뭔가 하나는 가져와야 되고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도망가거나 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18개를 다 내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본인이 논리적으로 국회법상 밀리니까 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관례. 네, 관례대로. 관례 전례, 네. 관례 전례를 따라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민주당이 절대로 안 줄 것 같고 네네. 민주당이 나 우리 운영위원장도 가져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이거든요. 네네. 역대껏 아마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한 적은 없을 없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정도 민주당이 아이 그래 알았어 너희들 그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거 가져갈게. 그 이 정도? 정도 수준으로 서로 합의 보지 않을까. 근데 7일 날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조금 네. 뭐 국회의장이 새로 뽑히면 그분이 아이 좀 더 합의해 오세요. 국회는 좀 대화 타협 협의 합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합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에이 합의가 안 되네 우리끼리 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림 자체는 이제 어쨌든 의장은 그래도 합의를 좀 추진하려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그럼요. 국민의힘은
양보관이 뺏기는 힘 그림을 보여주고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그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미 스케치가 끝났죠. 4년 전에는 한 달 걸렸거든요. 네. 30일 걸렸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저는 다음 주의 후반기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2주면 정리된다. 2주면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운영위원장도 다 내준다. 아니, 뭐가 됐든 뭐 누가 어떻게 배분될지는 모르겠으나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민주당 무조건 가져오고 네. 국회의장이 그냥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난리거든요. 민주당 네, 네, 지지자들은. 그래서 그냥 2주 안에 정리되겠다. 예, 지공법사의 예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여담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우리 천공께서 네. 오늘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지금 대한민국 위기다. 나라 망할 것 같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좌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해서 예언이에요? 예, 기사화 오. 됐거든요. 이분 예언이 맞나요? 그러면 인버스 사야 되겠네.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올라갈 수도 있죠, 오히려. 자, 그렇게 국회가 정해진 그림대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 좀 정해진 그림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당 대표실이 화장실 앞에 있습니까? 이거는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실이 화장실 앞에 있는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 양쪽 끝으로 떨어져 있는 게 문제. 민심을 받들지 않는 최윤경 기자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이제 원내대표실과 당대표실에서 다 근무해 봤거든요.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하고 당대표실 앞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민주당도 똑같아요. 네, 그냥 세 걸음 네 걸음만 가면은 화장실이 바로 바로 있어요. 화장실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그거 국회의원회관 같은 데는 화장실 청소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화장실 앞에 있다고 냄새나고 이러지는 않지 않나? 아니 냄새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네. 왔다 갔다 문이 없어요 거기가 네. 민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림막이 돼 있어요. 가리만 있어서 안 보여요. 아. 그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이 화장실 앞이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의원 좀 떨어져 있어서. 쪼개나가지고 김밥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끄트머리만 지금 양쪽 주고 가운데는 다 가져가. 근데 그 끄트머리에 알맹이가 제일 많은데.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일단 그게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잖아요. 강력도 확정 네. 판결이 나면 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구치소 방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적응하라. 화장실 적응하라라는 가까운 국회 아이고, 사무처에 참. 또뭐 아이, 그런 좀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공정하지 못한 방송입니다. 그 질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동등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민의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게 말이 돼요, 근데? 조국 대표를 난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는 네. 이거 조국 혁신당의 국민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걸어서 3당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쓸데없고 별로 영양가 없는데 굉장히 이 공호에 들이고 기사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아니 그러니까 난 가져가는 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막 때로 그렇게 뭐 남 버리고 뭐 이게 네.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남 받을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때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나? 그리고 화장실도 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3당으로서 온전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화장실은 아니지 솔직히. 화장실 얘기를 왜 해? 그러면 그냥 뭐 사무 공간 자체가 너무 적게 배정이 됐다. 네, 그 3당의 주장도 했죠. 예, 그 네. 주장을 강하게 하든지 화장실 앞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희화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메시지를 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를 영입해라 그래서. 자기 정치로 빠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잉크루트 지금 조국 가입입니다. 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은요. 그러면 개혁신당 3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108석이야. 네. 그럼 몇 배를 줘야 돼? 108배로 60 60배를 줘야 60배에 된다. 그러면 공간을 30배, 줘야 되나요? 30배. 30배? 2, 3. 아니 아니 그게 30배네. 아, 30배. 맞아요? 3, 3은 네, 30, 그리고 40배, 40배. 민주당이 이제 35 60배가 배. 되겠네요. 아, 그렇게 되면. 그럼 민주당이 그럼 60배. 민주당은 60배 주고 그러니까 조국 그거는 좀 말이 혁신당의 안 지금 돼요. 주장은 어쨌든 뭐 진보당하고 개혁신당은 3석이고 조국 혁신당은 12석이고 세 번째 정당인데 이들 공간과 사무 공간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난다. 2.5배밖에 그 크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쪽이 좀 어둠침침? 아 북향인가요? 네, 북향이에요. 네.
아, 건물 구조상. 한강 네. 뷰인데 한강이 네. 안 보이는 한강 라인이에요. 아, 거기가.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어두워서 더 화가 나셨을 수도 네,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쭉 가다 보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쫙 들어가잖아요. 네. 그 레드 카페가 깔려 있고 네. 거기서 되게 멀어요. 그렇죠. 아, 왼쪽이 민주당이고 네, 오른쪽이 이제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이에요. 쭉 가서 한 모서리를 돌아야 돌고 돼요. 또 한 모서리를 돌아야 돌아야 돼요. 자기네 사무실이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네. 불편한 것 같고 그쪽을 가면은요 옛날 여고괴담 때 저 복도에서 막 귀신이 꽝꽝꽝꽝 하는 것처럼 네. 그쪽이 되게 좀 음침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아니, 좋아. 국회 의원회관 안에 그런 데가 아니, 있어요. 회관이 아니라 본회의장. 본회의장. 네, 네. 네. 약간 아. 음험한 네. 기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쪽 라인이 그래요. 아. 그쪽 라인이 좀 분위기가 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러면? 거기 줄 줄 몰랐지. 입주해 보니까. 아 근데 원래 입주를 할 때 평수도 점점 늘려가는 거고 점점 좋은 그럼. 볕드는 대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남양에 막 이렇게 강남 대형 평수에 막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지금 강남 50평 아파트 달라고 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세부터 시작해야지 무슨 소리야. 거기 진짜 황운하 의원밖에 네. 원내 경험이 있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사실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래 막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희들도 솔직히 저도 국회에서 20년 근무해봤지만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쪽은 안 가요. 잘. 아 그래요? 아, 갈 일도 없고. 네, 근데 솔직히. 발이 거기까지는 안 네, 갑니다. 안 가요. 아. 메인 이벤트는 다 요 앞에서 아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원래 그냥 사무처가 그렇게. 그 사무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무처는 누가 주로 힘을 쓰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이제 있죠. 네. 민주당. 국회의장이 사무총장을 아 의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하고, 네. 자기 출신당에 있는 전 네. 직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데 네. 그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 그 위치는 네. 햇볕이 잘 들고 아주 전망도 다 좋아요. 그 딱 여의도가 일자대로 쫙 네네네. 보이는 그러니까 그쪽. 굳이 불만을 얘기하자면 그건 뭐 누구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사무처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무처인데 규정이 있어요. 네. 10석 이하는 20평, 19석 이하는 30평 준다라고 규정에 룰에 나와 있다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할 거예요. 수가 없어요. 네. 그걸 그럼 불만을 갖고. 그러니까 아, 이 주제가 이렇게 길게 끌어다. 그렇게 이럴 일은 아니었는데 아니, 애초에 우리는 가져온 주제도 아니었는데 당혹스럽습니다. 누가 얘기했지? 화제를 전환하고. 너가 갑자기 저 조국 얘기했어. 주제가 전환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 국회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드디어 또 기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작전명 대왕고래. 대왕고래. 술고래라고 설렙니다, 안 하는 게 설레요. 다행이다. 네. 불고래요. 개인 발언입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거 포항 영일만 개발 계획을 직접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고 연말부터 실제로 시추 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음흠. 놀라운 건 대통령 발표 전에 이미 시추는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4월 달에 맞아요. 하기로 노르웨이 그 시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하루 배 사용료만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거 투자합시다. 투자. 아 이거 비싸죠 원래. 네. 이거 수지 타산이 맞는 거예요? 아 투자해요. 좀 이런 거. 근데 이건 워낙 이제 그 시추 그 선 자체가 네. 워낙 이제 비싼 배기도 하고. 순서가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 순서가 그게 네,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고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계약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수순인 것 같은데 이미 시추 업체까지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있다가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걸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시점, 그 대통령의 브리핑 시점이 조금 뭐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근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이거와 계약하고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미 그 2월달에 그 이제 중앙일보 기사도 나왔는데 석유공사에서 이미 이 동해 쪽에 석유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시추공은 여러 개를 뚫겠다 한 40여 개 네네. 뚫겠다라고 24개. 24개였나? 네. 24개였구나. 24개를 뚫겠다고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계약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때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하나 뚫는데 600억 원. 네. 그리고 가능성은 10%. 그리고 매장으로 석유공사가 기대하는 거는 11조 원. 11조. 그런데
하나 뚫는데 600억에서 지금 1000억에서 1300억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0% 확률은 20%로 뛰었고 네. 그 11조 원은 무려 2천조 원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1 뭐 완벽하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네.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의문이고 이거를 계약한 것 자체는 뭐 뭐라고 할 수 없고 게다가 여기에다가 배를 판 게 삼성중공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임용 계약이 그냥 아주 뇌피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사업을 줬으니 다음 배도 삼성중공업에서 한번 가져가면 사라 이렇게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어떨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중공업이 근데 이 플랜트 이쪽으로 배판 게 손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회사가 뭐 휘청했습니다. 맞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파는 거는 조금 생각을 왜 하고 손해가 팔아요. 많이 났어요? 왜냐면 되게 비싸요. 한 3천 몇백억 뭐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이 배를 이제 만드는 건조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뭐 이렇게 설계 변경 뭐 이런 게 막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든 거예요. 그래서 팔았는데 적자가 많이 나갔고 이거 그때 한번 삼성중공업이 아마 이 플랜트 수주해 갖고 이제 회사 휘청 한번 했었어요. 또 뭐 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 이번에는 좀 절감되겠네요. 다시는 안 한다는 것 같은데. 그 팀을 해체시켜버렸다. 시행착오를 야, 니는 겪었으니까. 한 번만 더 플랜트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네.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 비사가 좀 네.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시추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뭐 잠수정, 헬기 등 장비와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입찰이 네.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그래도 정말 웅장해집니다. 아 뜨거워져요. 네. 우리나라가 뭐 약간 좀 뭐 초경질류가 나오는 산유국이었지만 2021년도에 다 끝난 것이고 기름 질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오면. 어떻게 알아요? 예? 아 왜냐면 초음파 아, 탐사하는데 이게 그거가 이제 기름 질이 저보다 여러- 더한 분이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5개가 아니라 네. 그냥 12개 나올 때까지 파야 될 것 본명이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세요 혹시? 정토르. 여러 질들이 있잖아요. 예, 기름들이. 그래서 이제 무거운 중자스는 중질류 있고 네. 가운데 중자스는 중질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벼운 경질류가 있는데 경질류 같은 경우가 이제 채산성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같은 기름 뽑아도 휘발유랑 경유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 거기는. 근데 이제 중질류 무거운 쓰는 중질류는 뽑아봐야 저기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는 뽑아봐야 다 그 별로. 무슨 아스팔트 깔고 뭐 이런 거에 쓰는 돈이 안 거예요. 되는구나. 네, 그래서 별로 돈이 안 되는. 아. 근데 동해안 거는 되게 그 초경질류? 좋은 아. 경지류라고 얘기가 하루 사이에 전문가가 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그걸 파보지 않고 어떻게 그건 들어가서 당연히 들어가냐. 가능하죠. 주식 들어갔나 보네요. 전에 주식 또- 들어갔지. 전에 좀 나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질류들이 대체로 그 가스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포함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질이 이제 어떤 건지가 이제 추정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 가스가 75%짜리잖아요.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살 때 신뢰로 사지 말, 믿음으로 사지 말고 공부해서 사라.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정부님. 테머에서 시추선은 안 팔아요? 테무에서 오는데 막상 오면 요만한 거 네, 피규어로. 피규어로 오죠. 자, FLNG 그래서 써서 옵니다.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왕고래 작전이 이제 자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님 예. 거기 본인 당사자 등판 아니에요. 너희들의 의심 내가 직접 불식시킨다. 그렇게 의심들이 많니 너희는 이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질문 답변도 하고 기관들도 다 만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히딩크 수준이네. 아 저분이군요. 네, 바로 그러니까 되게 인자하게 생긴 이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께서 예. 오늘 이제 옵니다. 그럼 조금 약간 신뢰도가 올라가게 될까요?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오는 건 진짜입니다. 예. 오늘 한 11시쯤 아마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던데 아직 뭐 속보 없는 거 보니까 네. 아직 저 공항 네. 안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좀 네. 긍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언론 보도 난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분이 뭐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이제 자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자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 그 회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회사가 네. 예, 이제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이 뭐 가서 뭐 사진도 올리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뉴스버스가 이제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미국 기업 정보 사이트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니까 1인 기업인데 네. 프로젝트가 이런 기업은 특성상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또 몇 명의 이제 전문가들을 고용을 네, 해서 네, 같이 네, 네.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니까 네. 고용 형태는 뭐 1인 기업일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라는 거예요. 27,000달러면은 대충 3,500만 원 정도? 3,300만 3,700 네. 700 정도 되겠네요. 뭐 하여간 그 네. 정도 연평균 매출이. 그런데 지난해만 530만 달러, 7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평균이 굉장한 3천만 고객을 원. 유치를 했나 보네. 호구를 하나 잡은 거겠지. 엄청난 호랑이 입을 잡았다. 네. 호랑이 입을 잡았다라는 네. 건데 여기가 또 주요하게 지금 서비스하는 게 이제 거기에 우리도 회사 설립하면은 뭐 이제 업종이 있잖아요. 네. 자, 업종이 직업 훈련과 관련 서비스가 1업종이고요. 부업종으로 지리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 컨설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요거 시추 관련해서 뭐 탐사하는 건데 부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업종이 아니라 주업종은 직업 훈련이래요. 그래서 직업훈련. 뭘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트레이닝, 잡 트레이닝 뭐 이런 거라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엑손 모빌에 있을 때 네. 가이아나 광구를 발견하고 뭐 탐사를 하는데 역할을 한 거는 맞고 네. 2017년에 이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금 뭐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건 아니고 뭐 가이아나를 발견한 건 맞는데 이분이 그 팀원 중에 한 명이었지 이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의 전문성을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도 뭐 엑스모빌 등 서양의 네. 그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여러 가지 탐사 과정 중에서는 이런 서비스 컴퍼니에다가 맡겨가지고 네네네. 물리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어떠한 권위나 실력이 없는 곳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대통령이 우와 145 갤런 뭐 배럴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산업부나 석유공사 사람들 거의 다 아마 작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허술하게 정부가 하지 네. 않았기를 바란다. 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네. 선거 기획사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있을 때 네네 프로젝트성으로 전문가들을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인원을 딱 해가지고 네. 딱 그거 좀 분석하고 결과 주고 이러는 거지. 선거 기획사도 뭐 1인 기업이에요. 그렇죠. 보면. 지금 장 소장님하고 김 대표님도 1인 기업 아니냐는 댓글이 올라. 두 자영업자들. 저 개인 사업자 등록했는데 10가지 이제 종목을 넣어놨어요. 아, 거기 뭐 홍보도 하고 유튜브업도 광고도 하고 선거 뭐 컨설팅도 컨설팅도 하고, 하고 뭐 네. 심지어는 뭐 일용직 노동 이런 컨설팅도 다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와가지고 이 사람 하는 얘기 보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있을 국정감사 때 아마 국회의원들이 자료 다 요구해가지고 네. 증인들 다 나오러 해가지고 그렇겠죠. 네. 이것이 과연 진실된 것이냐 아니냐 뻥카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한 네. 비판이 아니냐. 저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는데요.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얘기한 예, 건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매일경제가 처음으로 이분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레우 박사는 아직 석유화가스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말에 심해에 시추공을 뚫어서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평가를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아직 석유를 발견한 게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한 당연하죠.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네. 140억 배럴 뭐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고 산업부가 추후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지만은 네. 140억 배럴이니까 전 세계 매장량 15위. 브라질을 제치고 127억 배럴 가슴이 뛴다. 127억 배럴 브라질 제끼고 카타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걸 브리핑을 하는 게 맞느냐? 카타르 다음이라고요? 예, 와. 14위가 카타르고요. 정말 웅장해지네. 15위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을 제쳤어요. 지금 140억 배럴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솔직히 140억 배럴 그리고 정확하게 지질 탐사 단계에서는 그 매장량을 비교를 안 해요 원래. 왜냐면 뭐 나온 게 아닌데 근데 이거를 정부 공식기관이 대통령 네. 포함해서 공식기관이 이거를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웃음거리고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지금 탐사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네.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보도 자료 하나 내는 수준이에요. 자 우리 이제 들어간다.
왜냐면 시추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가능성이 있대라고 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도 자료 내고 시추를 직접 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발견됐을 때 장관이나 나오는 거고 네.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경제 서류가 터졌을 때 나와요. 터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해 이 좀 해줍시다. 아, 저는 지금 진짜 궁금해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대통령이 자랑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서 한 건 맞아요? 아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위험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안 있죠. 나왔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다라는 건 대통령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뭐 사후에 이제 평가를 받겠죠. 이제 근데 이것을 자원 탐사, 자원 개발에는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감안을 하면서 네. 좀 우리가 비용을 써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네, 자원 네. 탐사하지 말아요. 맞아. 그 자원 외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해야 돼, 내가. 그 자원에서 했잖아. 네. 잘하셨어요. 볼리비아 그거 리튬. 그래, 잘했어요. 리튬인지 뭔지 잘 했잖아. 아우, 아무튼.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사기극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안 좋았어. 네. 아니 몇- 그게 네. 사기극이었으면 포항은 아무튼 좋은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극이 극이었으면은 아마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과연 그때 공적인 공공기관들이 네. 제대로 잘 했느냐 못했느냐 네. 분명히 조사 수사 보고서 다 보고 판단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위험도를 감내하고 지도자의 네. 결단에 의해서 아. 추진돼야 될 문제다. 몇 그래서 가지 이거가 좀 뭐라고 네, 하기는 좀 팩트만 조금 더 이렇게 저 보충을 좀 해드리자면 그 매장량 같은 거는 원래 이제 그 탐사 자원량 그다음에 잠재 자원량 그다음에 매장량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보통 뭐 매장량 얼마 나오는 거는 얼마나 내가 여기서 뽑을 수 있냐까지 나오는 게 이제 매장량이고 오. 그다음에 이제 탐사 자원량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네. 최대 뭐 요 정도 탐사 자원량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 매장량은 실제로는 이제 얼마나 뽑을 수 있냐는 얘기니까 실제 140억 배럴이라고 지금 이제 추정되더라도 이 중에는 정말 뭐 그냥 이렇게 바닥이 얇게 있어갖고 도저히 뽑을 수 없는 네,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어갖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140억 배럴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걸 뭐 돈으로 환산하기 이건 너무나 이른 얘기인 네.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탐사 자원량에서 140억 배럴 정도 만약에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늘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그 중에 6분의 1에서 최대한 뭐 5분의 3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최대한 100억 배럴이 만약에 나오면 그래도. 네. 잘 나오면 100억 배럴 정도가 맥스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네. 35억 배럴 최소로 잡았잖아요. 네. 그것만 나와도 어딥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그건 뭐 해도 다행인데. 예. 최소 그 정도만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액트지오사는 물론 이제 트레이닝도 하긴 하는데 액트지오가 그 액트가 ACT가 그 아브레오 뭐 컨설팅 트레이닝 뭐 이런 거에 아마 약자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도 하지만 네. 예, 지오도 컨설팅 한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아주 뭐 그냥 그 교육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네 그런 아브레오 씨의 지오 예, 회사가 이런 건가요? 컨설팅을 아무래도 주식 뭔가 있는 거 하는 아니, 이봐, 영진이. 그거 얼마짜리야? 거예요. 야, 돈 가나? 차 불러라. 들어가야겠어.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찔러보 시추를 하겠다는 데가 동해 8광구하고 6-1광구 네네네. 여기를 이제 뭐 대왕고래라고 지금 지칭하는데 네네네. 6-1광구 뭐 요쪽하고 해가지고 25번 찔러봤어요 사실. 네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 번도 안 해본 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나오면 좋은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지 않고 되면 완전 대박인 거고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상도만 해 우리가 찔러봐야 될 때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어디를 찔러야지 정확하게 나오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가능성에 네. 대해서 너무 좀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네네. 맞아 저게?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아? 저거 물리 탐사한 저 회사 저 사기 아니야? 뭐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있을까? 국면 전환용 아니야? 이런 평가와 비판을 받는 것 네네네. 자체가 이 현 정권이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약간 좀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얼마든 탐사하고 시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올 있어요. 때까지 찌르다 보면 한 번에 1,000억이랑만 그냥 계산해도
5번 했는데 안 나왔어. 그렇다고 아 그래 5번 아닌 더? 것 같습니다. 멈춥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0번 뭐 20번 이렇게 이게 찌르다 보면 한 도대체 100번 찌르고 그냥 이렇게 그럼 해서. 돈이 얼마냐고 이게.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 걱정됩니다. 석유공사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네, 여튼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온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는 한번 좀 들어보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제 북한에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 도발에 맞춰서 이 효력을 차례로 중단해왔는데 공중 정찰 및 감시 제한 구역도 이제 무효화시켰고, 그리고 지난 1월 북한의 포사격에 대응해서 해상 완충 구역 내 포사격도 다시 시작을 한 상태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게 이제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10km 너비로 설정이 됐던 육상 완충 지역, 여기서 이제 포사격이나 기동 훈련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요것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 활동이 정상화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는 한반도 긴장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아니 되는. 북한 이 자식들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냄새가 난다 했더니 가스 냄새가 아니고 더 자세히 맡았더니 이거 똥 냄새였어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참 이거. 굉장히 불쾌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오늘 뭐 먹지 이거? 네, 점심도 아니, 그만 공중, 드시고요. 해상, 이제 육상까지 그냥 다 풀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미 2023년도 11월 23일 날 뭐 우리가 먼저 뭐 군사 합의를 파기하긴 했지만 북한도 전면적인 파기 선언을 해서 네. 별 의미 없는 합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동안 3,600여 회에 걸친 합의 위반 사안, 그리고 일방적인 파기 선언, 그리고 최근 뭐 오물 풍선 살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좀 폐기 선언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다고 보여져요. 무의미해졌어요 이게. 이미 9.19 군사 합의 자체가. 네, 그냥 우리가 그냥 DMZ나 NLL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방어 훈련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이 합의를 지킴으로써 군적인 어떠한 위험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연습을 안 했는데 실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우발적인 충돌 같은 거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야 아니면 어차피 이미 무너진 거라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 우발적인 충돌이야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있고 원점 타격 뭐 10배, 100배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북한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북한에서 이 합의 파기를 한 여러 네. 가지 상징적인 조치들을 했죠. 그러니까 판문점 내에서 권총 무장을 하고 있고 경의선, 동해선 등 지뢰 매설 다시 시작을 했고요. DMZ 뭐 전용 도로에도 지뢰 매설하고 있어가지고 남북한이 군사 합의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어졌던 여러 가지 도로들에 대해서 지금 지뢰 매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 GP 복원도 지금 콘크리트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합의를 지키는 게 무의미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쪽도 GP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복구하고 있죠. 대략 10개 정도 GP를 폭발했었는데 그걸 다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를 피할 방법이 없고 서로 이제 뭐 모멘텀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올해 2월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게 해상 국경선을 얘기를 했어요. 해상 국경. 그러니까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이제 네. 우리가 특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상에도 이제 정확하게 국경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북한의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그리고 주장해 왔던 NLL 북방 한계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그 해상 국경선이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북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연평도라든지 이런 데가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긋는 선과 그들이 긋는 선이 중첩되거나 완전히
좀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북방 한계선은 사실은 이거 연원을 따지면은 북쪽으로 더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 뭐 리영희 선생이 옛날에 뭐 이걸로 연구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상 이제 국경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 네네네. 해상 국경선. 근데 북한은 인정을 원래 안 했거든. 지금도 네네네.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지만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평해전 같은 거 서해 교전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이 타격을 입히고 저쪽이 더 많이 손해를 보겠지만은 우리도 이제 인명 피해가 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피하고 그러면은 한반도 안보 불안 뭐 주가 하락,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텐데, 그러니까 북한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북한은 지금까지 잘해준 게 물론 뭐 한민족이니까 뭐 잘해준다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제대로 달래야지 우리가 더 이익이 되니까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은 어쨌든 강대강을 피할 수 없는데 보관이 있느냐. 이 정부가 그러면은 이 국면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할 연평해전은 전부 다 저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김대중 정부가 대화는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하면은 교전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투트랙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야 사실은. 예.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남북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일방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시켰고 네. 그런 통신선까지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거든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다 해달라는 데가 다 해줘요?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사 대비 태세는 확고히 하고 그런 다음에 남북 대회가 진행되는 거지. 그냥 북한이 해달라는 거 해주면서 좋은 네.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분들도 굉장히 하여튼 많이 의견들이 달라요. 좀 갈리시고 심지어는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좀 고개 숙이면 그때 대화를 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계속해서 신뢰를 좀 쌓아가고 평화적인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감내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지. 이보시오. 예.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하 또 한반도의 나오셨네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세한 제책이 나와 있어요. 네. 아니 이 선배는 맨날 그 대화로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나셔서 직접 9.19 군사합의 효력적인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맨날 뭐 대화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선을 함으로써 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올라간 거는 맞아요. 정말 처음 남북 정상회담하고 본인 백두산 천지 가서 그 물 떠 뜬 거 보시면서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 네, 그때 그 대북주 들어갔다가 완전 망했죠.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무슨 성공한 얘기입니까? 투자가 없어요. 된 거 얘기 좀 해봐. 망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발. 너무 슬퍼. 아름다운 아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슴이 뭉클한 저도 그런 막 걸 벅차 올랐어요. 봐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남북 관계가 아. 오히려 더 경색되고 단절됐잖아요. 3분의 1토막 났고 나는. 네. 김정은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저쪽은 지금 군사 합의 이후에 NLL 완충 지역에 20여 차례 포사격했는데 우리는 대응 훈련도 못하는 그런 상황 계속 유지해요. 풍선이 날라와도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DMZ 내에서 그거를 조준해가지고 쏠 떨어뜨리지 수도 없다. 못하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그냥 북한 오냐오냐 하는 것만 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장성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안 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권이든 플랜 B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 붙을 땐 붙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안 붙으면 좋지만 이 정권에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있겠지.
아니, 없을까? 그러니까 전혀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1도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자-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확성기를 예.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확성기 재개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것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극한으로 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고 다른 방식으로 왜냐면 뒤로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역대 정권은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외교를 이제 풀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정권에서 지금 그거를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뭐 알만큼 아는 분들 외교 안보 쪽에 많이 있는데 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려된다. 예. 통일부 자체를 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니까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강경파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남북 대화가 상당히 진전이 됐고 허울 좋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북한에 많은 것을 퍼주기도 해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원하는 거 다 해줬었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전술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는 그때 것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크게 보자면 그냥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가져가는 거. 네, 날로 뭐 이스칸데르 뭐 미사일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미사일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든 안 하든 간에 뭐큰 네. 의미는 북한에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북 대화 그렇게 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돌아온 것은 김여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하면서 남북 공동 아, 그거 굉장히 연락사무소 자존심 상해요. 다 폭파시키고 이런 네. 것만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인정을 받으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어떤 대화 협력을 통해서 물꼬가 트이지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권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민족 공동체로서 다 같이 얘기하고 협력하고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자꾸.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과 실질적인 정책 결과를 그래서 내놔야죠. 우리 한민족의 공동체가 같이 대화를 해나가냐면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자는 거죠. 아무것도 무슨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 또 전쟁하잖아. 아니 이 선배는 맨날 이런 얘기 안 해. 아니 우리가 그 도와줬는데 그 똥이나 날린 놈들한테 뭔 도움을 줍니까? 아, 나 참. 그럴지라도 대화해야죠. 네. 아, 그 너무 전 자존심 상한 게 그거였어요. 뭐 솔직히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꽤 노력을 많이 한 거라고 많이 저는 했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적어도 북한이 적어도 문 대통령한테 그 정도 그러면 안 어휘를 됐어요. 써가면서 네. 난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 안.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 상하는데 저는 이제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경책을 했던 역대 정권은 그러면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성과는 없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뭐 대북 퍼주기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했든 핵무기는 개발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럼 뭐하러 잘해줘? 아니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없애려고 노력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려니까 하는 방법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대북 퍼주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는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너무 안이하게 트럼프를 너무 믿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한반도 운전자로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틀어지면서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결과로 보면은 실패지만은 이 과정 자체를 다 폄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때 모두가 기대를 했고 저도 실망이 컸지만은 네. 이거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하나만 저도 말씀드리면 문재인 짧게 말하고 하나만 말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지 말까? 아니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이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폐기할 그러한 의지가 있다.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하고 믿는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맞을까? 그러면서 뒤에서는 계속 핵무기를 고도화해 왔는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았을까? 좀 너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순진한 저 접근이었다. 네. 그런 근데 말씀이신 그 것 의지는 존중을 하지만 같네요. 결과는 미약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더 나빠졌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자, 하여튼 뭐 북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어려워요. 정리하고요. 네.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 측에서도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공세가 이루어지고 타지말, 그다음 기내식, 호화 기내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외교 활동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소인 김정숙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잦아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유 더 잘 열정적으로 걸렸다.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라고 할 거죠. 거고 문체부를 아주 강한 문체부에게 자료 더 네. 내놔라. 기내식이 왜 이렇게 비쌌냐. 네. 기내식 그 반찬 메뉴까지 네. 다 내놔라. 이러면서 김정숙 여사를 좀 폄하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좀 높아 근데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용기를 못 타봐서 그런데 기내식이 원래 이렇게 비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타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모르는데 타본 사람 데리고 와야 아니, 되는데. 타본 사람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네. 타본 사람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네, 모를 그게 겁니다. 단가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은 뭐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가격으로 뭐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막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타봤어요? 어디 가는데? 아이 멀리 가는데 한 1,000만 원에. 아 이거 타봤어요? 궁금해. 타봤어? 난 퍼스트 클래스는 안 타봤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가격 자체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 비싸겠죠. 비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에 한 끼 식사는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의 비행기에 한 끼 식사는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것과 법적으로 뭐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이거를 법에 의지하는 거는 좀 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다 혼재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이 고발하는 거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여기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내식을 6,292만 원을 여당 의원이 해가지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팩트가 틀린 게 있냐? 팩트가 틀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가지고 논평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김정숙 여사가 하는 순간 더 이거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어쨌든 김정숙 여사도 공인이에요. 네네. 공인이라고 하면은 고소 고발을 이렇게 남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걸 배현진 의원을 하면은 배현진 의원은 야 내가 이거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뭐가 이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도 나 고발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 결론은 그거예요? 네, 방송 사유화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이거는 자료는 문체부가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한테 준 거예요. 네. 6,200만 원을.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검찰은 문체부를 압수수색해라. 아 저는 또? 대한항공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하고 아니, 문체부를 이게- 동시에 네. 검찰이 중수부가 가가지고 100명 검찰 가가지고 쫙 압수수색하는 거야. 기내식 파란 박스 비용 들고 하는 와서. 파란 박스 아니 근데 들고 정말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자. 대목이 뭐였냐면 네. 뭐 인도에 가는 게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서 뭐 셀프 초청을 했다? 전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인도에서 초청장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네, 거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문제가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기내식이 가장 크게 불붙은 건데 그 애초에 문체부 간다고 했을 때 거기 기내식 629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돼 있었다. 629만 원. 네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놓은 돈을 보니까 6,29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6,292만 원 나라 돈으로 지금 대한항공에 들어간 거고 대한항공이 그걸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성을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을 때 네. 대한항공이 눈탱이를 쳤다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 정부를 대단히요. 상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 높지 않겠죠. 대한항공이 굳이 왜 그럴 일이 없겠죠. 네. 근데 돈이 간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다른 비용이 그냥 식비 안에 다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청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 밥을 비싸게 먹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먹은들 이렇게 밥값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기내 면세품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 이 모든 추측이 불경하니까 대한항공이 입증해야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이 이거는 6천만 원을 입증해야 돼. 받아서 그럼 너네는 어디다가 이걸 쓰는 6천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은 김정숙 여사한테 리베이트를 줬을 가능성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불경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매우 대한항공에서 불경스럽네. 이러니까 고소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데 계속 6천만 원 안에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밥값 가능성은 오히려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주를 깠나? 양주를 먹어도 어떻게 5천만 원어치를 먹을 수 있겠어요, 양주를. 양주를 그 안에서 한 병에 만든 5천만 거지. 원짜리 예. 와인, 샴페인 같은 거. 식전주로. 식전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 대한항공이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가 말씀 문체부가 밝히는 게 우선인데 문체부도 우리는 이거 안 밝히겠다라고 하고 대한항공도 안 밝히겠다고 입장이 이미 나왔어요. 네. 방법은 뭐가 있냐? 압수수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기승전. 빨리 검찰에 고발장을 내세요. 이게 그렇게 궁금하면. 원래는 이제 네. 그 대한항공과 이렇게 여당이 이제 이렇게 밝힘될 건데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요거는 그런 내용들을 밝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왜냐면 윤건영 의원은 세부 내역은 우리도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그냥 공무원들이 낸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너무하는 게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 타고 이렇게 타지마을 갔는데 기내식으로 네. 36명이 6,900만 원 썼으면 아이 잘 썼네 뭐 그럴 수 있지. 쿨하게 반응할까요? 네,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숙 여사가 전 자초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수우파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을 할 때 김정숙 여사의 여행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해외 순방을 가면 꼭 그 관광지를 다닌다. 아하. 아니 뭐 그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문제 삼았던 게 뭐였었냐면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체코의 중간에 갑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왜 체코를 왜 가? 막 그랬더니 아니, 원전 우리 수출하려고. 근데 그때 탈원전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 기조였는데 원전 수출한대요. 근데 당시 체코에는 대통령이 그 나라에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대통령도 없는데 원전 수출 누구랑 얘기해?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저희 그냥 중간 급유하려고 체코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프라 성당, 비스트 뭐 프라성, 비스트 성당 이런 데를 막 관광을 하고 다닌 거예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김정숙 여사랑 같이 네. 2018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상회담 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관광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막 그때 2018년도부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자 타지마을 가서 멋있게 그냥 사진 찍고 이러니까 관광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네. 계속 하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그거는 내가 원조입니다.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찍이. 첫 번째 북한에다 귤 박스 준 거 그 귤 맞냐? 그리고 김정은하고 이제 도보다리에서 USB 준 거 뭐 있냐? 그리고 타지마을은 왜 가냐? 내가 일찍이 따졌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홍 시장님 존경합니다. 저기 내는 존경 안 하는데 저것도 방자하다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김정숙의 뭐 버킷리스트 이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거를 칼럼을 썼다가 네. 고소당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승소했어요. 중앙일보.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그걸로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의 문제잖아요. 이게 약간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외교의 문제인데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지 5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뭐 총리까지 뭐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도종환 장관하고 이제 뭐 김정숙 여사 간 거고 뭐 누가 먼저 초청을 했네 안 했네 뭐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고 가가지고 인도 모리 총리 만나가지고 다 했고 네. 거기서 하는 행사 다 하고 네. 그중 마지막에 타지마을 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허황우가 이제 뭐 인도에서 왔다고 하니 허황우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리 총리를 초청을 했어요. 모리 총리가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영부인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사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사가 와가지고 그 행사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불국사에 가가지고 나 불국사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경주에 가가지고 다 봤어요. 그래서 기사도 다 났습니다. 그게 욕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그 나라하고 갈등이 생겼다라든지 뭐 그 나라가 초청도 안 했는데 뭐 했다라든지 근데 이미 어떤 과정을 거치듯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광지도 우리나라 불국사가 이를테면은 인도에도 알려지고 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 어느 나라나 가면은 우리나라 그 외국 그 국빈들 오면은 경복궁을 가든 무슨 뭐 네네네네. 하회 마을을 가든 불국사를 가든 다 갑니다. 네. 타지마을 간 게 그렇게 죽을 쨘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으란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판하는 과도하다라는 거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거는 비판이 양쪽 그러니까 양쪽이라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튼 여야가 됐든 같은 기준으로만 비판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하면 죽지 하고 또 저쪽이 하면 뭐 그냥 모른 척 쓱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는 네. 김정숙 여사를 시드칠 생각은 없는데 이게 네. 조금 되게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거 특검을 발의하는 거 네. 법으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532억 원 지금 예비비 대통령이 쓴 것 같은 내역도 다 까봐야 되고요. 뭐 이거 네. 할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원모 비서관 부인은 왜 개인 자격으로 해외 순방 나갈 때 비행기를 왜 태웠으면 막 이런 것까지 네네네. 다 특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 정치의 사법화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전당대회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김정숙 여사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비판해왔던 여행지 버킷리스트의 결정판이 이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네. 예를 들면은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은 다 공식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쓰기 뭐 때문에. 그렇겠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으려면은 그 단에 그러니까 허황우 뭐 이런 걸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절단의 단장은 김정숙 여사가 됐어야 해요. 그렇죠? 공식 초청을 대통령 부인을 하고 했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 네. 김정숙 여사는 그냥 특별 수행원 형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대통령의 전용기도 타고 휘장을 갖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초청했다라는 거랑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대통령 부인을 왜 단장으로 왜 안 해요? 대통령 부인과 함께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건 조금 초청장은 있고요. 이미 초청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팩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게 문제였다. 특별 수행원이라는 건데 이 그렇다고 대통령 전용기와 예. 휘장을 거기다가 걸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저는 비판을 그렇게 하는 볼 거죠. 수도 있다라고 법적 지위가 보는데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뭐 저는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기를 원한 것이고 네. 그 대신 뭐 꽝 대신 닭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부인이 갔으나 그 정도의 급이 우리가 간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제 네. 고민정 의원이 오니까 네. 거기서 한번 다시 아. 또 물어보면 아, 될것 그럴게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 3법 제출 요것도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네네. 요것도 어쨌든 고민정 의원이 꽤 네, 전문 분야니까 전문가시니까. 네, 네, 그것도 한번 물어보는 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역시 뭐 두 분이 나오는 날은 네네. 창의적 든든해요. 논평. 네? 창의적 논평과 조어가 한번.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